김지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가장 주의를 깊게 봐야 될 증상이 가래가 많이 나오신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래라는 것은 폐와 기관지에서 나오는 점액입니다.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알레르기 유발원 같은 외부 유해 물질이 이제 코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는 재채기를 통해서 방어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의 점액을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시켜서 콧물로 외부 유해 물질을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나 목을 지나서 기관지까지 더 깊숙하게 내려오게 되면은 기관지에서 점액을 분비시켜서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누런 가래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이미 이제 유해 물질이 코나 입을 다 지나서 기관지까지 깊숙이 침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기침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침은 가래를 내보내기 위한 생리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가래를 삭히게 되면 기침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가래 증상별로 진행 단계 또 차이점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기관지가 약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흡기 질환 아무래도 증상이 진행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가벼운 감기부터 호흡기 질환, 기관지 질환까지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진행 단계 과정별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우선 초기 단계는요. 이제 상기도 감염. 흔히 이제 우리가 감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초기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그다음에 두통이나 발열, 전신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을 수반한 증상입니다. 이제 이런 감기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급성 기관지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비강이나 인두를 지나서 기관지까지 내려가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징적으로 가래가 많이 나온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제 기관지염 초기에는 묽고 투명한 가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진행이 될수록 끈적끈적하고 노란 가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더 심해지면은 푸르스름한 가래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진행이 되면 내가 가래를 뱉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뱉을 수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급성 기관지염이 2년 이상 그리고 그 증상이 3개월 이상 반복되고 거의 매일 그런 기침과 가래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 이제 WHO 기준에 판단을 해서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래가 훨씬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동반해서 이제 천명음이라고 하는 이제 숨 쉴 때 쌕쌕 소리가 나는 증상까지 동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폐에 세포 자체가 변성이 옵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손상이 오기 때문에 만성 기관지염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또 더 심한 증상을 보자면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 폐렴이나 백일해, 홍역 혹은 결핵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을 앓고 난 후에 후유증 개념으로 생기는 건데요. 어릴 때는 증상이 없다가 이제 40세가 넘어가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기침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가래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질환의 깊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가래의 색깔도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맞아요. 원장님, 그렇다면은 가래의 색에 따라서 어떤 질환인지 유추도 가능한 걸까요? 예,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몸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가래랄지 콧물이랄지 이런 걸 보고서 병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투명한 색의 가래가 나타납니다. 보통 알레르기 질환은 물처럼 맑은 그런 가래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기관지염,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노란색, 그다음에 투명하지 않은 하얀색 가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끈적이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아까 그 알레르기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가래 점성 자체가 이제 끈적끈적해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이제 기관지 질환은 아닌데요. 역류성 식도염에도 가래가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흰색 가래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되고요. 이제 폐렴이 있으신 분들은 또 노란색 가래. 아무래도 염증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띠게 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가래는 검은색을 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혈성 심부전, 심장 쪽으로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래가 분홍색이나 빨강색을 띠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관지 질환과는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침을 유발하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기침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구토를 하거나 이제 설사를 해서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호흡기로 유해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다시 내보내는 생리적인 작용이 기침이에요. 왜냐하면 기침을 해야지만이 이게 역으로 다시 내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침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장기침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그것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에는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상기도 감염이나 기관지 염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기의 질이 나쁜 상황에서 바깥 활동을 오래 하게 되시면 감염 때문이 아니라도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역류성 식도염 요즘 많으시거든요. 스트레스나 흡연 혹은 뭐 과식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상기도 감염이 아니라 그 위산이 역류를 해서 목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면서 기침이 자꾸 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해서 축농증이나 비염에도 기침이 나는데요. 그 코에 생긴 가래가 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가래가 목을 자극을 해서 간질간질한 기침이 또 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천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관지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해서 발작적으로 하시는 기침 양상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 천식성 기침인데 일반 감기나 뭐 기관지 염으로 오해를 해서 감기약이나 어떤 기침약을 너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폐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난다고 해서 그냥 감기겠거니 하고 약을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을 하셔서 내 기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네, 원장님이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기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기약을 복용하면은 네. 다른 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치료가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혜 원장님, 그렇다면 기침을 하는 경우를 기침을 멈출 수 있는 치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방에서는 기침을 멈추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선 첫 번째, 훈증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증기를 우리 기도나 인두에 직접적으로 쐬어가지고 세포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치료인데요. 한약재 중에 이제 방향성이 있는 한약재를 주로 활용을 많이 해서 그 한약재를 달인 물을 가지고 수증기를 쐬어줌으로써 우리 그 건조해진 기도를 촉촉하게 이렇게 해주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침 초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호흡 재활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운동을 뜻합니다. 이제 복식 호흡을 통해서 폐활량을 늘려주고 운동을 통해서 폐를 단련시켜주면 이런 기도나 기관지 관련 질환들이 잘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치료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평활근 이완을 시키는 침이나 뜸 치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는 혈자리에 침을 놓게 되면 너무 이렇게 중추신경이 막 항진돼서 나타나는 그런 기침들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고요. 기침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흉곽이나 등 근육이 아주 긴장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부위를 따라서 침을 놔주고 뜸을 뜨게 되면 몸이 이렇게 스르르 이완이 되면서 기침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본 치료는 한의학에서는 보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을 보하게 되면은
기관지 이런 점막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생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치료가 되는 한약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이제 모든 병은 이미 생긴 후에 치료하면 늦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찬 음식이나 찬 음료는 섭취를 좀 삼가셔야 됩니다. 찬 음료나 찬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몸을 냉하게 만들어서 근육을 좀 수축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활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그래 기침이나 이런 게 훨씬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음식이나 물도 좀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데 체온이 빠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절대 떨어뜨리는 쪽으로는 가시면 안 되고요. 뭐든지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음식도 항상 따뜻한 것을 위주로 드시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실내 습도를 유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장시간 틀게 되면 실내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마찬가지로 실내 습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실내 습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오랜 시간 머무는 어떤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가습기 등을 활용해서 실내 습도를 맞춰 주시면 이런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네. 그다음에 입 호흡이 아닌 코 호흡으로 숨을 쉬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입을 통해서 너무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제 저도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좀 편도가 잘 붙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입을 좀 다무시고 코로 숨 쉬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실내에 있다가 추운 실외로 나가실 때는 기관지가 평소에 약한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모든 병 예방의 근본이죠. 면역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간단합니다. 항상 적정한 수면, 적정한 영양 상태,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 3박자가 갖추어지면 모든 병을 예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을 맡은 건강한의사 김지혜입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은 시오라는 한약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 아세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하면은 바로 시오를 떠올리셔야 하는데요. 이 시오는 간과 담도에 작용하는 한약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딱 지금이거든요. 8, 9월에 산이나 들에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핀 꽃을 보시면 이것이 시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이 시오의 꽃말이 행운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시오를 발견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운을 찾으시는 거니까 놀러 가시면 꼭 한번 발견해 보시고요. 실제로 시오를 약재로 쓰실 때에는 이 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오의 뿌리를 말려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오는 성질이 차가운 약재이기 때문에 몸에 열을 내려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오의 주된 성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에는 사이코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몸에 열을 내리고요,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침을 또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사이코사포닌은 간 독성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간 세포를 보호를 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주로 진통제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 손상도 예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뿐만 아니라
담즙의 분비도 촉진시켜서 이제 담즙의 울체를 풀어주는 기능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오라는 약재가 세포나 체액의 면역성을 강화시켜서 특이적으로 폐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에 의한 세포 손상을 억제함으로써 만성 우울증까지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시오가 들어가는 처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처방이 소시오탕입니다. 소시오탕은 한열 왕래, 더웠다 추웠다 하는 증상, 흉엽 고만, 옆구리가 그득하고 묵직한 느낌이 나는 증상, 그다음에 신번 희구, 가슴이 불안하고 미식미식거리는 증상, 묵묵부력식, 식욕이 없는 증상, 이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쓸 수 있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호가 보약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보증 이끼탕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시호가 들어갑니다. 시호는 몸의 양기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궁하수나 탈항, 치질에 많이 사용되는 약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대시호탕이 있는데요. 대시호탕은 열이 울체돼서 생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병을 다 치료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대시호탕을 복용을 하시면 폭식 증상도 없어지시고 몸에 울체된 열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몸의 그 전반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부위와 상관없이 몸에 생기는 염증이나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대시호탕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열로 인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게도 써봤을 때 좋은 효과를 보이는 탕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미소요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계요락에서 여성의 병은 원인이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울인데요. 여자분들은 기가 울체되고 뭔가 이렇게 화가 쌓여서 생기는 병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가미소요산을 복용을 하시면 여성분들의 우울증이나 화병,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여드름 같은 것에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운과도 같은 엄청난 기능이 있는 한약재지만 시호도 금기증이 있습니다. 쓰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체질이 허약한 분들이 간의 기가 역상해서 생기는 병에서는 시호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피를 토한다고 할 정도로 부작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원에서 상담 후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주의하실 것이 시호가 우리가 길에서, 들에서, 산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한약재지만 이것은 식용품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한약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한의원에 가셔서 약재로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의사 김재였습니다.